앉아있는 게 불편해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는 각각의 되게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에 따라서 잘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는 텍스트를 살펴볼 거예요. 텍스트의 정의를 조금 보면 상대방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냐, 문자, 기호, 단어, 구, 문장, 다이어그램, 도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어 또는 인공어로 구성된 배열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와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라고 얘기하는 문자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이런 것들 혹은 이런 내용들도 다 텍스트에 해당합니다. 이건 그림이잖아요 라고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배열되는 거는 텍스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건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가 문자가 쓰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보 기술 측면에서 문자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런 문자들 이런 것들을 플러스 여기 나와 있지만 컴퓨터가 운영하는 특성화된 텍스트,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건 프로그래밍을 얘기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게 텍스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당연히 얘를 텍스트로 보진 않았겠죠. 근데 컴퓨터가 사용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미디어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쪽도 텍스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쓰진 않지만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텍스트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일반적으로 글자들이나 도표나 혹은 이런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앞서 나와 있듯이 리치 텍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풍부한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이 문자열 뿐만 아니라 워드 프로세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진하게 하면 보통 워드 프로세스나 한글에서 볼드를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서식 모양, 그러니까 이탈릭이냐 아니면 서식이 무슨 고딕이냐 아니면 궁서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걸 리치 텍스트라고 얘기해요. 기존의 텍스트에서 이 안에 포맷 정보가 있는 거죠. 포맷 정보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예를 들어 포인트를 12포인트를 줘라, 10포인트를 줘라. 사실은 지금 제가 그냥 텍스트를 쓸 때는 이 안에다가 이게 10포인트인지 12포인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걸 리치 텍스트라고 부르고요. 풀 텍스트는 그냥 구조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책을 읽을 때 항상 그렇지만 1장, 2장, 3장, 그리고 1장의 1절, 2장의 1절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형태의 텍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하이퍼텍스트 부분인데, 이건 보통 노드랑 링크 구조를 가졌다 혹은 상호 연결된 구조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쉽게 생각하면 노드는 점이고요. 이건 A라는 노드고 얘는 B라는 노드죠. 링크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링크로 보면 됩니다. 링크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는 한 포인트로부터 연결된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의미해요. 우린 이 텍스트 맨날 쓰고 있거든요. 이 텍스트를 어디 쓰고 있냐면 인터넷 기사를 저희가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죠. 지금 이걸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링크라고 얘기하는데, 하이퍼텍스트는 뭐냐면 A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하이퍼라는 얘기가 뛰어넘다, 점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웹에서 A라는 광고 배너를 클릭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A라고 하는 거대한 페이지로 가게 되는 걸 하이퍼링크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탈에서 있는 모든 텍스트는 다 하이퍼텍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구조화된 텍스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규칙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구조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하는 컴퓨터 게임은 다 이 텍스트로 돼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 A라는 버튼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가장 유명한 게임을 할 때 Q를 누르냐 W를 누르냐 E를 누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액션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Q의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건 아니죠. Q라고 하는 명령어랑 링크되어 있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떤 스킬이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트럭처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 전체를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상의 프로그램들은 다 이 구조의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려져 있거나 혹은 다른 애니메이션 형태로 나오거나 혹은 다른 멀티미디어나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다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텍스트를 살펴봤으니까 이미지를 조금 더 보자면 이미지는 사물의 형상이나 감각적인 영상 그리고 선이나 색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심상, 영상, 표상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사전적인 정의고요. 라틴어 기원으로 얘기하자면 이마고라고 얘기하는 단어이고 그 동사형은 이미타리 이렇게 모방하다 혹은 뭔가를 표현하다 모방하다 가져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미지는 뭐 크게는 사진이나 혹은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저희가 쉽게는 그런 매체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미지라는 건 결국에선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고 이 시각은 결국에 저희가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색 혹은 형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으로 800나노미터에서부터 400나노미터 영역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 중에 400에서 800 사이에 있는 부분만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처럼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하얀색 백색광으로 보이는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분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파장으로, 왜냐하면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파장들은 서로 다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공기나 혹은 물이나 혹은 어떤 유리나 어떤 이런 거를 투과할 때 그 파장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흩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저희가 소위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광선이 빨주노초 하나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흩뿌려질 때 빨간색 위쪽으로 뿌려지는 광선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빨간색 바깥쪽이란 뜻에서 적외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보라색 바깥쪽도 이름이 있겠죠. 보라색이 자자니까 자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한 가지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자외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적외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일일이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빨간색 왼쪽으로 빨간색 바깥쪽은 적외선 보라색 오른쪽은 자외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 광선들은 굉장히 강력해서 보통 균이나 이런 애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살균 소독을 그걸로 하죠.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에서 대부분 다 위에 있는 대기권에서 대부분의 다 광선을 다 흡수하거나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 우주에 있는 빛이 다 들어오면 저희 다 죽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쳐내고 나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광선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시광선은 사실은 저희한테 문제가 없는 당연히 빛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이 들어오고요.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것으로 색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색이 검은색인지 저 색이 하얀색인지 저 색이
보라색인지는 빛의 파장이 서로 뭘 흡수하고 뭘 반사할 거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지각적으로 저희가 결국에 가서 그 모든 빛의 파장을 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눈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서 뭐 생물학적으로 막 이런저런 세포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만 얘기하면 세포가 어떤 세포는 색상에 예민해서 색상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고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색상은 원추 세포라고 하는 거고 빛은 간상 세포라고 하는 애가 인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색상을 판단하는 애들은 700만 개 정도 되고요. 빛을 판단하는 애는 1억 한 2,500만 개쯤 된다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당연히 빛을 디텍팅하는 애들이 많으니 저희 눈은 빛에 예민할까요? 색에 예민할까요? 뭐 간단한 얘기죠. 세포가 많은 쪽이 더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미지상에서 강렬하게 뭔가를 남기고 싶다라고 혹은 각인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흑백을 쓰시는 게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회상씬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히 흑백 톤으로 모노톤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생각보다 빛에 예민해서 어두운 배경에 밝은 흰색이 도드라지거나 혹은 단색으로 하나가 도드라지는 게 더 예민하지 막 촌천연색으로 막 트랜스포머처럼 와우 이렇게 하는 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실제로 오히려 더 쉰들러 리스트라든가 혹은 명화 속에서 흑백 영상이 굉장히 이미지가 강력하게 남는 이유가 저희 눈이 원래 빛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 흑백이 빛을 표현하기는 훨씬 좋잖아요. 가장 쉽게 뭐 도드라지게 하는 건 두 가지 동시에 쓰는 거죠. 그래서 흑백 화면에 빨간 장비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에 굉장히 각인이 될 정도로 꽂히게 영상이 많이 남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 눈은 색보다는 빛에 훨씬 예민하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을 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의 파장이다 보니 우리 이게 빛의 파장이 240나노미터야 이렇게 얘기해봤자 저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색인지 모르다 보니 기본적으로 그 컬러 모델이라고 해서 색을 구분하는 형식,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뭐 RGB, 뭐 CMYK 혹은 여기 나와 있듯이 ICB-CR 이거는 텔레비전에서 쓰던 거고 HIS 모델, HSB 모델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건 RGB랑 CMYK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HSB는 소위 얘기하면 빛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적 특성으로 빛을 구분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구분으로 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광학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구분하는 방식이니까 이게 밝기 B가 따로 있고 채도가 따로 있고 색조가 따로 있다. 그래서 HSB 앞에 글자를 따는 건데 보통 그래픽 툴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활용하긴 하지만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쓰진 않습니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서 색을 구분하거나 분류하거나 혹은 학술적으로 연구할 때 많이 쓰고요.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건 RGB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RGB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적색, 녹색, 청색의 색으로 정의되는 모델이고 보통 광원을 혼합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산혼합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빛을 쏘는 방식인 거예요. 빨간색 빛을 쏘고 파란색 빛을 쏘고 녹색 빛을 쏘는 거죠. 이 세 가지 색을 거꾸로 얘기하면 프리즘에서부터 저쪽에 있는 색을 역으로 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럼 세 가지 색이 합쳐지면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백색광에서 흩뿌려진 거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합하면 백색광이 되죠. 그래서 명도가 높아져서 가산혼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빛은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막 이런 필터를 걸어서 빛을 뿌리면 결국에 하얀색이 된다는 얘기죠. 이 방식을 쓰는 디바이스는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분이 보시는 컴퓨터 화면이나 혹은 발광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뭐 모바일 기기나 혹은 프로젝터, 소위 얘기해서 빛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은 모두 RGB 방식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RGB 방식이 낼 수 없는 색깔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RGB 방식은 말씀드렸다시피 빛을 쓰기 때문에 검은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모니터는 검은색이에요. 바닥이, 뒤가. 왜냐면 빛이 검은색 빛, 물론 뭐 힉스 입자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검은색 빛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블랙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희가 볼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검은색 빛이라고 하면 빛이 없는 거죠. 눈을 감는 게 제일 검은색이잖아요. 물론 눈을 감는다고 해서 검은색이 아니지만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서 사실 이 부분은 빛을 끈 거예요. 결과적으로 LED 백라이트에서 빛을 꺼버리는 거죠. 그럼 검은색이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검은색을 구현할 수가 없겠죠.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제가 자세히 보면 아주 진한 회색일 뿐이에요. 실제 검은색은 아니죠.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검은색이 도드라져야 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검은색이 아닌 검은색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쓰는 거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CMYK라고 이걸 보는 건 보통 여러분이 프린터에서 보게 되는 수치일 텐데 이거는 거꾸로 잉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옥색, 자홍색, 노란색, 검은색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색깔을 섞어서 쓰는 거죠. 여러분이 초등학교나 이럴 때 써보셔서 알겠지만 물감의 색깔을 이것저것 다 합치다 보면 무슨 색깔이 되면 되게 거친 검은색이 돼갑니다. 왜냐하면 거무튀튀한 색깔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잉크들을 합치면 합칠수록 채도나 명도가 낮아지다 보니 얘네들은 보통 혼합을 했을 때 감산혼합이라고 명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감산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죠. 빛은 합치면 백색이 되고 잉크는 합치면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럼 잉크가 못 내는 색이 있겠군요. 무슨 색이겠습니까?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종이가 하얘요. 하얀색을 낼 수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죠. 검은 빛을 낼 수 없으니까 불을 켜지 않고 하얀색을 낼 수 없으니까 잉크를 안 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물은 대부분 다 종이는 하얀색에서 인쇄가 되는 거죠. 물론 뭐 하얀색 잉크를 쓸 수 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얀색 잉크는 아주 연한 회색이에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건 잉크를 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듯이 여기 있는 색깔들을 조합해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두 색을 해서 붉은색을 내듯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네 가지 색을 쓰는데 왜 CMYK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 RGB는 세 색을 썼는데 여기선 K를 쓰잖아요. 근데 세 개 조합하면 모든 색을 쓸 수 있잖아요. 왜 하나가 더 붙죠라고 생각하면 왜 그럴까요? 세 개 색깔을 쓰면 검은색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잉크를 엄청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랙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CMY랑 색을 낼 땐 CMY 세 가지 색깔을 쓰고 완전 검은색을 쓸 때는 블랙을 따로 해서 K가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RGB랑 CMYK 중에 색을 더 다양하게 낼 수 있는 방식은 뭘까요? 보통은 RGB가 더 쉽게 낼 수 있겠죠. 왜냐면 빛을 조합하니까. 잉크는 사실 뭐 몇백 가지 잉크를 계속 만들어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세 가지를 한다고 해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운드 부분을 할 건데 사운드는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해석되거나 많이 내용들이 학습되지는 않아서 보통은 음성 그리고 음악 정도로 구분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보통 음성, 보이스나 스피치 혹은 환경음들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아날로그 파형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그냥 녹음을 하면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줄이기가 어려운 거죠. 보통 이런 사운드 파일은. 그리고 음악은 특정한 음이나 박자, 세기 그리고 표기에 따라서 정형화된 음표나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는 미디라고 해서 아예 작곡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음들을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여기에서는 뭐 소리의 세기, 주파수, 진동 크기 이런 것들을 모두 수치화해서,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예전에 음악이 수학이라고 불렸냐면 숫자로 정말 다 해결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파수를 2분의 1로 줄이면 저희가 7개에서 한 음계가 내려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파수 대역을 바꾸면 아예 음이 바뀌고 그게 모두 수치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같은 경우 오히려 음악 자체의 화성법은 디지털로 하기가 편한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냥 음성이나 자연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컴퓨터가 만들어내기 어려워서 아직도 녹음 기사가 따로 다니는 거예요. 새소리를 진짜 컴퓨터로 내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녹음해서 그 소스를 가져다가 트는 게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디지털화되기에 까다로운 매체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디어 관련돼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지금 얘기했던 이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디지털 미디어로 바뀌고, 그리고 그 미디어들이 결합되고 하는 과정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